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쓰는 김난도입니다. 전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2025년 한국 사회를 돌아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번아웃 시대 극복하기입니다. 번아웃 시대 극복하기. 일단 번아웃이라는 얘기부터 해야 되겠네요. 네, 사람들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번아웃이란 말은 원래 이렇게 이제 완전히 탈진했다 이런 말도 있고요. 최근에는 토스트아웃이란 말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번아웃처럼 완전 탈진은 아닌데 토스트처럼 노릇노릇하게 구워졌다 뭐 이래서 토스트아웃이라는 말을 쓰는데, 뭐 번아웃이던 토스트아웃이던 현대인들이 굉장히 지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번아웃 시대를 극복했을까요? 일단은 좀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그런 무해한 것들, 특히 귀엽고 작은 것들, 이런 거 구매하고 기르면서 조금씩 마음을 달래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그런 최근에 캐릭터의 인기가 맞아요. 장난 캐릭터 아닙니다. 인기 장난 아니죠. 라부부. 네, 저도 하나 있어요. 달고 다니시는 거 봤습니다. 네, 라부부도 인기고, 핫쇼핑도 그렇게 인기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러닝 마라톤을 갔는데 네네. 그냥 마라톤이 아니라 미니언즈 마라톤, 디즈니 마라톤 하면서 캐릭터랑 마라톤이 이렇게 같이 콜라보를 했더라고요. 그렇군요. 회사들도 보면 이제 자기 캐릭터들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캐릭터들을 만드는데, 이 캐릭터들 보면 굉장히 작고 귀엽다. 그 기업을 예로 들면 롯데의 벨리곰. 네. 이렇게 되게 넉넉하고 귀엽게 생겼잖아요. 근데 벨리곰만 2022년 이후로 누적 매출이 200억 원을 넘었대요. 그리고 대만, 일본의 해외 시장에도 IP를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들도 보면 다 캐릭터들이 있는데 다 좀 비슷비슷하게 생겼지만 공통점은 다 귀엽죠. 그 중에 제가 볼 때 제일 앞거는 역시 대전의 꿈돌이. 전 박사는 옛날 대전 엑스포 잘 모르죠? 네. 거기 옛날에 대전에서 엑스포 했는데 그 꿈돌이가 메인 캐릭터였어요. 근데 지금 보면 약간 촌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게 젊은 사람들한테 매력이 돼서 아주 큰 인기를 끈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콘텐츠 업계는 어떤가요? 콘텐츠에서도 이 귀여운 것들 아주 인기였죠. 제가 카더가든 차정원 씨 되게 좋아하는데, 이분이 그 애기랑 하루를 보내는 아주 평범한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영상에 굉장히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콘텐츠에서도 귀엽고 작고 순수한 것들 되게 좋아하는구나. 근데 이거는 사실 우연은 아닙니다. 사람은 애기같이 생긴 걸 좋아하도록 진화했어요. 그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어떤 새끼가 부모의 양육을 강하게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모양이 귀엽게 생겼대요. 우리 저 거북이나 그 물고기들 보면 알에서 태어나자마자 각자 자기 살 길 가잖아요. 그 귀엽게 생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양육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거북이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할아버지 같이 생겼죠. 근데 많은 포유류들은 부모가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망아지, 강아지, 뭐 고양이의 새끼 다 너무 귀엽죠. 근데 인간은 뭐 몇 년이나 양육해줘야 될까요? 거의 10년, 20년 막 이렇게 아주 오래, 그것도 헌신적인 양육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생각해봐요. 아기가 나왔는데 너무 징그럽고 무섭게 생겼어. 그러면 엄마가 어머 난 쟤는 젖줄라면 너무 무서워 이러면 그런 애들은 도태됐겠죠. 네. 그러니까 진화심리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아기들은 귀여운 방향으로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아기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 귀여움을 불러일으키느냐, 그거를 베이비 스키마라고 부릅니다. 아기 도식이라고 보통 번역하는데요. 여러분, 그 디즈니의 캐릭터라든지 뭐 일본 만화의 여성 캐릭터라든지 또는 수많은 작은 캐릭터들 보면 대체로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눈이 커요. 그리고 우리 보통 8등신 돼야 미인이다 그러는데, 아니요, 여기 1대1이에요. 몸하고 얼굴의 크기가 굉장히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베이비 스키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귀여운 캐릭터들이 다 이 베이비 스키마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에 만지는 촉감의 경험은 어땠을까요? 한때 전부 터치스크린으로 변했었거든요. 요새 물리적 버튼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도 그렇고 갤럭시도 그렇고 자동차들도 한때는 이제 전부 터치로 해결을 하게 했는데, 아니죠. 물리적 버튼이 있어야 좀 더 안전하고 더 소비자들이 확실하게 만졌다는 느낌이 들지요.
그래서 촉각의 귀환입니다. 햅틱이라고도 보통 많이 하는데, 우리 이제 폰 조작할 때 내가 이제 조작이 되면 약간의 떨림이 있어서 나한테 조작했다는 느낌을 준다든지 아니면 아예 물리 버튼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건 트렌드 코리아에서 물성 매력이라는 이름으로 개념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가상의 시대, 액정 뒤의 시대에만 익숙하게 살다가 내가 실제로 촉각할 수 있는, 만지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물성들이 인기를 끌 것이다 하는 키워드였던 거죠. 실제로 로제 씨가 한 방송에서 본인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트레스 볼을 만지면서 맞아요. 스트레스를 푼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왜 사람들은 촉감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과들을 물건을 만지면서 뛰어놓은 것은 10,000년도 더 넘었습니다. 내 언택트로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디지털 스크린으로 본 것은 몇십 년도 되지 않았거든요. 애기들은요, 다니면서 뭘 자꾸 만지면서 다녀요. 그럼 제발 더러운 거 좀 만지지 마. 또 입에 막 넣죠. 그러니까 뭔가 촉각하고 느끼고 물성을 느끼려는 것은 인간의 아주 대표적인 본능입니다. 근데 그런 본능들이 이 디지털 사회, 언택트 사회가 되면서 많이 억제됐다는 것이죠. 이런 물성이 있는 것들을 선호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다. 어쩌면 자연스러운 귀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상황에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저는 음악을 되게 좋아해서요. 음악을 아주 크게 듣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 있거든요. 근데 2025년에 소비자들은 몰입하는 체험들을 통해서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 칙스미아의 이론에 의하면 플로우, 우리가 이렇게 뭔가에 몰입하고 자아를 잊을 때 가장 성취감도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 몰입은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지요. 저도 음악에 몰입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고, 우리 전 박사는 어떤 명상이라든지 생각에 몰입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에 뮤직 페스티벌이 다시 부활을 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재밌죠? 요새 락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유명한 락커 누가 있죠, 요새?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서 씨밖에 안 나는데, 근데 락 페스티벌 하면 거의 매진되는데 몇 분 걸리지 않아요. 이런 페스티벌의 귀환은 정말 물성을 느끼려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 이제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디지털을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팝업 스토어 같은 거 새로 생기면 정말 줄이 엄청나게 길잖아요. 느끼고 싶은 거죠. 만지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뭐 지역 축제들도 많이 늘어나고요. 옛날에 지역 축제는 사람들 진짜 안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요새는 조금만 재밌으면 정말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물성의 귀환, 이게 아주 재밌는 트렌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번아웃 시대에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고객들이 지쳐있다라는 것을 일단 인지하면 좋겠고요. 예전에는 제품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품질, 기능, 성능, 이제 이런 것들을 되게 중시했는데, 요새 화두는 경험입니다. 고객들이 어떤 경험을 할 수 있게 설계해 줄 수 있을까? 특히 디지털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물성이 많지 않은 비즈니스에서는 고객들이 우리 제품, 우리 서비스에 대한 물성을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는 장치를 많이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면 인터넷 뱅킹하는 토스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이 재테크에 대해서 물론 디지털로 정보를 줄 수 있지만 물성을 느낄 수 있는 책을 통해서 감각하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경험은, 특히 물성에 대한 경험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2025년을 돌아보며 기후위기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특별히 오늘은 기후감수성 키워드가 우리 삶에 미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나는데요. 작년 24년에 추석 연휴 때가 열대야였어요. 맞습니다. 왜 추석이 가을 추자 쓰는 추석인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여름 하자 쓰는 하석으로 이름 바꿔야 된다고. 진짜 날씨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폭염이 만든 생존 경제, 기후가 시장을 삼키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은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는 사람들의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고 그 수요에 부응하는 상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산업을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종류의 변화들은
굉장히 산업을 크게 바꾸죠. 기후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왜냐하면 기후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없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이 아주 크게 바뀌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기후가 산업을 어떻게 바꿨는지 조금 얘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일상이 비일상이 됐다고도 음. 요즘 하는데 이런 뉴 노멀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시대에 기후 감수성이 더욱더 중요해졌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기후 감수성.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작년에 키워드 만들 때 굉장히 고심하면서 골랐는데 감수성이란 말은 아시죠? 네. 우리가 뭔가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예민한 감성을 보통 감수성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기상이변이란 말을 자꾸 쓰는 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변이란 말은 기이한 변고라는 뜻이에요.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금년이 예외니까 내년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거니까 우리가 뭐 크게 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이변이란 말에는 사실 그런 뉘앙스가 좀 숨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감수성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아니다. 이것이 방금 뉴노멀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하나의 정상 상황이 됐다. 그렇다면 대책이 필요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적극적인 대책을 필요로 하는 기후의 변화다. 이런 취지에서 기후 감수성이란 말을 썼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극한 기후가 공간을 바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내가 이 동남아시아, 거기 굉장히 좀 덥죠. 또 네. 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 가서 느끼는 것인데 사람들이 몰로 갑니다. 실내로. 네. 그래서 그런 곳들이 전자상거래가 생각보다 빨리 확산되지 않아요. 그런 이유는 피서를 겸해서 실내 쇼핑몰로 향하기 때문에 거기서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어서 배달이나 전자상거래가 이제 다른 추운 나라보다는 훨씬 덜하다. 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우리 한국도 지난 통계를 보면 실내 공간이 떴습니다. 쇼핑몰이 굉장히 많이 떴고요. 한때 이제 비대면 쇼핑에 밀려가지고 매출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했던 롯데백화점, 또 스타필드 하남, 여의도 IFC몰 이런 것들이요. 방문객이 뭐 25%에서 매출은 10%, 뭐 많게는 44%나 평일 대비 주말이 인구가 늘었다고 해요. 이렇게 공간의 지도를 바꿔내는 것들이 이 기후 감수성의 아주 대표적인 한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또 아울렛 있잖아요. 네. 아울렛은 원래 이 실외에서 쇼핑하는 것을 염두에 둔 쇼핑 행태입니다. 근데 제가 어느 백화점 그룹 사장님께 들은 얘기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한국에 봄, 가을은 별로 없고 여름하고 겨울만 있다고 그냥 생각하려고요. 또 비도 너무 자주 오고요. 근데 춥고 덥고 비 오면 아울렛같이 밖에서 쇼핑하기 참 좋지 않죠. 그 아울렛 같은 업태는 사실 되게 위기입니다. 그래서 요새 그 아울렛을 가보면 그 실내화를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창문들을 일일이 다 설치해서 날씨가 좋으면 다 열어서 야외에서 쇼핑하는 기분을 주지만 춥거나 더우면 그걸 닫고 이제 쾌적하게 쇼핑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하는 거죠. 그 시설을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할 수 없죠. 이제 기후가 이렇게 변한 것은 하나의 상수가 됐으니까 공간도 따라서 바뀌어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조적으로 야외 공간들은 야외 공간들은 좋지 않죠. 이게 이제 지구온난화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글로벌한 문제여서 제가 조사를 한 걸 좀 보니까 도쿄 디즈니가 3조 원을 투입해서 판타지 스프링스를 개장했는데 폭염 때문에 상반기 입장객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그래요. 미국에서도 유니버설 스튜디오 테마파크 방문객이 9.6%, 롤러코스터 많이 타는 곳 있거든요. 식스플렉스라고 여기도 17% 줄었고요. 세계여행관광협회는 폭염 때문에 미국이 17조 원의 손실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유럽으로 여행 가는 분들 정말 많은데 작년에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같은 유럽들도 폭염 때문에 관광객은 물론이고 현지에 사는 분들도 엄청난 고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산업에도 아주 이 폭염은 직격탄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집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집은 이제 뭐 생존 기지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밖에 나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켜놓고 있겠다 먼저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지배 변화와 관련해서 제가 제일 주목하는 건 가뜩이나 현대사회에서 집에서 요리하는 사람 수가 자꾸 줄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뭐 거의 삼시세끼 다 집에 와서 밥 먹고 그랬는데 요새는 간편 가정식이나 외식, 배달 음식 이런 걸 많이 이용하는 추세이긴 했습니다. 근데 여름에 이렇게 더워버리면 아무리 에어컨을 켜도 이제 조리한다고 레인지 켜고 인덕션 켜면 뭐 온도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특히 부엌은 열대지방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리도 약간 줄어들고 오히려 아까 얘기한 간편식이나 배달 음식 이런 것들이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그래서 집이 무슨 벙커같이 됐어요. 아, 집이 벙커같이 됐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집에서 간편식도 먹고 술도 그러면 집에서 마시고 맞아요. 술도 요새 저녁 먹고 옛날에는 뭐 생맥주집이나 어디 술집에 2차 가는 게 사실 당연한 코스처럼 여겨졌었는데 요즘은 식사하고 다 보통 헤어지는 경우가 더 많죠. 네. 그리고 집에 와서 술을 마시는 게 사실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떤 뉴 노멀처럼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더워지면 사람들이 또 술 먹지 않는다. 술 마시면 몸이 좀 더워지잖아요. 그래서 술은 겨울이 더 어울리는데 여름에 가뜩이나 더운데 술까지 먹지 않고요. 주종도 보면 우리가 이제 소주 같은 독주들 먹는 것보다는 좀 칠링해서 시원하게 안주도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아이스 와인 또는 화이트 와인 이 계통의 술 매출이 굉장히 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차게 해서 화이트 와인 먹으면 약간 술 마셔도 그렇게 너무 덥지 않으니까 좋은 거죠. 기후는 이렇게 소비하는 주종의 변화도 바꾼다. 이게 재밌네요. 그렇다면 이제 제일 핵심적으로 상품들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상품도 많이 바뀌었고요. 이게 이렇게 기후가 바뀌면 편의점들도 많이 바뀝니다. 편의점들이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 음식이 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소비 기한을 크게 줄여서 유통을 더 빨리 하고 콜드체인을 더 강화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사실 소비 기한을 줄인다는 건 유통업체 측면에서 보면 재고의 부담일이 확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폭염에 조금 더 대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옷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름이 무덥고 오래 계속되는데 좀 변화가 있나요? 네네. 특수 기능 의류가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냉감 상품, 뭐 이 옷을 입으면 시원해요 하는 것들은 유니클로 같은 일부 SPA에서만 강조를 하고 보통은 예뻐요, 멋있어요, 유행이에요, 뭐 이제 그런 쪽으로 강조를 했었는데 요새 보면 옷들이 뭐 UV 처리가 돼서 뭐 태양에도 괜찮다든지 냉감 시어서커를 써서 아주 선선하게 입을 수 있다든지 이렇게 이제 그 소구점이라고 그러죠. Unique Selling Proposition, 우리 제품만의 특별한 측면 이런 것들이 기후 때문에 살짝 바뀌는 거죠. 지금 UV 말씀, 자외선 차단 말씀드렸는데 우리 K-뷰티 화장품 중에서도 보면 이 자외선 차단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우리 서 박사 그거 알아요? 우리 옛날에 선크림은 해수욕장에서 등에 발라주는 거였거든? 그 기억나죠? 네, 꾸덕꾸덕하고. 네, 꾸덕꾸덕하고 막 끈적끈적하고. 그래서 그렇게 특별할 때만 해수욕장에서나 쓰는 제품이었는데 요새는 뭐 거의 매일 또 흐린 날도 비 오는 날도 선크림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들 되게 강해졌고 선크림이 요새 제형들도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그냥 크림만 바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CMS 랩이라고 거기는 햇빛 연구소라고 아예 그냥 써니 주제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제품들을 보니까 뭐 파우더, 클렌저도 선크림 전용이 또 따로 있고요. 이 기초 화장은 뭐 태양과의 전쟁이 된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성별도 이제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상품에 있어서 이제 뭐 선크림도 여자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뭐 양산도 그렇고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트렌드인 그렇죠. 거죠. 네, 젠더리스는 아주 중요한 트렌드입니다. 또 10대 상품에도 계절템이 있었는데 양산 쓴 남자들 뭐 이상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남자들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건축
또 요즘 되게 에너지 절약 이런 폭염에 뭐 대비하는 이런 쪽으로 조금 바뀌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LG전자에서 스마트 코티지라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로 높여서 생존이 가능한 그런 모듈러 주택을 선을 보였는데, 그런 사례에서 보듯이 요새 건축 공간도 그 기후의 변화를 굉장히 잘 반영하는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기후 감수성을 사용해서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요즘 히트플레이션 뭐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새 물가가 늘 오르죠. 물가 상승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뭐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에그리플레이션, 뭐 달걀 값이 오르면 에그플레이션, 이런 플레이션이란 말 많이 쓰는데, 이렇게 이제 폭염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것을 히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것이 생선들입니다. 그러니까 수온이 아주 1, 2도만 바뀌어도 그 어족들이 살 수 있는 생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오징어는 굉장히 싸고 흔한 상품이었어요. 어디 가도 뭐 오징어 말린 거는 아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데, 요새는 그 수온이 바뀌면서 오징어가 잡히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징어가 뭐 금징어 이렇게 굉장히 비싼 상품이 됐고, 제가 어느 사진을 봤는데 서울에 바나나가 열렸더라고요. 어떤 도시농부가 노원구에 몇 년 전에 바나나 나무를 심었는데 걔가 바나나를 연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와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이제 농산품들 가격도 많이 바꾸고요. 과일이나 그 생선처럼 온도에 직접 영향도 받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먹는 쌀이나 밀이나 모든 것들이 생산 조건이 바뀌면서 어떤 것들은 굉장히 과다하게 많아지고 어떤 것들은 과다하게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요동을 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후 적응 시대의 성공 조건은 무엇일까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만들었는데요. 작년 트렌드 코리아에서 얘기했던 기후 감수성을 굉장히 풍부하게 하는 것이다. 저는 뭐 주식 투자하는 유튜브 같은 데 나가서도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다 공감하실 겁니다. 예측하지 말고 대응해라 하는 것입니다. 기후도 역시 우리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씩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예민한 촉과 감수성을 가지고 기후변화에 이게 이변이 아니다, 늘 내년에도 이렇게 변화할 상수다라는 생각으로 투자하고 또 새롭게 변신하는 그런 감수성이 아주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기후가 그렇게 재밌는 주제는 아니어서 그 내용이 좀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우, 바나나가 열렸다는데요. 바나나가 열렸다는데. 네. 자, 이제 우리 바나나 싹 그냥 올 수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